안녕하세요, 솔로맨입니다. 네, 오늘 비가 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글을 좀 제가 길게 올렸죠, 우리 대화방에. 예,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 전반적인 매크로 경제의 위험 신호가 올 때 어떤 식으로 오느냐, 또 이 내년에 이 유동성 파티를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고 또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유동성 파티가 온전하게 잘 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변수를 동반해서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길 거냐, 뭐 그런 염려들이 또 동시에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여파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모두 다 이 소진이 됐죠. 그 간밤하고 새벽 오전까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 봤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올라왔다고 해서 또 지금이다,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 차트만 보시고 또 이 진입을 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 종목들 수량을 조금씩 이제 분할로 담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담으셔도 돼요. 지금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아직도 불안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그래서 조금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또한 또 더 큰 위험이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사릴지 모르니 늘 현금 보유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된다. 늘상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현금을 늘 보유를 하세요. 10에서 한 50% 정도는 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보유를 하시면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대처를 적절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아까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좀 길게 좀 언급해 보았는데, 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 또는 시중의 단기 유동성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바이든 시절에 지나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의 결과물의 나비 효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바이든 시절에. 우리나라는,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요. 근데 한국은 너무 시중에 돈을 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너무 지나치게 풀었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풀지 않아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풀어도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미국은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가 과열이 됐습니다. 원래 이 10년 주기로 한번 이 경제 호황도 오고 경제 불황도 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게 정석이에요. 기존의 매크로 경제, 이 경제학자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경기가 과열이 됐으면 과열된 신호가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서히 경기를 연착륙 또는 경착륙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돌아오는 후과에 대한 여파가 충격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시 또 호경기가 올 때까지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거의 지금 불경기가 없었어요. 지금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호경기죠, 미국은. 너무 불이 붙었어요. 돈을 그렇게 뿌려대니, 경기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뿌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돈을 이제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이제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이 바이든 이전, 트럼프 이전에 가면 미국은 저금리였어요. 저금리 기조였고, 분명히 미국 금리는 그 당시에 2% 미만, 1%, 굉장히 초저금리 시기를 많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때 돈을 또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시절부터 돈을 풀었죠. 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이 나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미군들 운영하는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외 지출비는 계속 늘어나고, 돈은 계속 부족해지고, 그러니 돈을 찍어내야죠.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는 아니죠. 소비 대국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 미국이 4%대 고금리에 오게 된 그 모든 그 절정의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때 상당한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금의 그 미국 금리가 기타 전 세계 기타 국가들 그 G7 국가만 보더라도요, 선진 7개국 모임에서 볼 때 가장 고금리예요. 그러니 전 세계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미국 혼자 호황을 누리는 수밖에 없죠. 모든 달러 자산 돈들이 미국 내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내 투자만 이루어지니까 미국 기업들만 잘 나가는 일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빅7이 더욱더 성장했죠. 10년 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미국 일극 체제에 아주 극을 달리고 있죠. 중국이 물론 G2로서 부상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골마가고 있어요. 안으로는 G2는 중국은. 자,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미국은 기준금리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 국채금리를 거의 그 기준금리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 국채금리에 비해서 시중금리가 오히려 낮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금금리가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주식 투자예요. 미국은 그 근로소득하는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 즉 기업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당연히 돈들이 이제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비 R&D 자금으로 쓰이죠.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계속 이제 그 기업들이 영업 실적이 쌓이고, 미국만 계속 기술 모든 것들을 이제 주도해 나가죠. 전 세계 모든 시장을.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근로소득자들은 거의 주식을 하지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반대로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높습니다. 대출금리는 2%대였는데 지금 3%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대출금리를 봐야 돼요. 미국의 시중은행이, 대형은행이 이 시중 중소은행들 대출을 해주고, 그 중소은행은 다시 기업과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과 은행 간의 그 금리, 그 다음에 은행과 그 커스터머가의 금리, 일정 부분 차이가 있죠. 그 기준을 잡아서 시중금리라고 합니다. 그 시중금리가 지금 이 대출 금리로 보시면 되는데, 그 시중 예금리는 1%대 미만으로 보고, 근래는 또 예금리도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2%대에서 3%대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미국 그 채권 금리에 근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이 대출금리, 시중의 대출금리하고 미국 채권금리가 만나는 지점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매크로 경제가 아주 위험한 사인이 되곤 하죠. 전세 1920년에 그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도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발발 시, 그때는 영국이 주도국이었죠. 영국이 그 파운드화 그 기축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당시 그 영국의 이 국채, 채권 금리, 시중 은행 간 그 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때 전쟁이 발발했죠. 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1920년 초반에 세계공황이 왔을 때 금리 역전상이 벌어져서 돈이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시장 넘치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처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 식민지 전쟁 쟁탈에서 밀려난 독일이 그 식민지 보유국에게 도전을 하면서 두 차례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죠? 2차 세계대전은 전쟁 배상금을 다 갚지를 못하니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전쟁을 선택을 했죠. 자, 그때 이후로 세계의 대공황이 온 적은 없습니다. 유가 파동부터 해서 굵직굵직한 그런 위기가, 비슷한 위기는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대공황은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게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그때는 미국 그 부동산 그 대출의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때 금융위기가 은행 부실, 부동산 악성 채권에 물려가지고 모기지로 인해서 그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대형 은행이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은행 간의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는 뭐 큰 어떤 경제적인 세계 대공황은 없었습니다만, 네,
현재 그 위험 수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 상황을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그 채권금리하고 시중의 그 은행 대출금리,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바로 그 전전 단계인 금리가 가까워지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 시중은행 금리가 과연 미국 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 채권금리와 같이 내려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요약해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또 언급해 드리자면, 금리가 그 미국 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했으면 그 채권을 사주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러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 재무부에서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가가 빚을 지는 행위가 바로 그 채권 발행이거든요. 그 채권을 이제 단기채와 장기채가 있는데, 보통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고 만기 도래일까지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 그 빚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채는 3개월, 6개월, 주로 3개월짜리가 많은데, 단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만기일이 빨리 돌아오겠죠. 자금 운용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단기 유동성 자금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큰 틀의 어떤 경제 전반적인 어떤 큰 도움은 주긴 어렵다, 단기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단기채를 발행하는 그 요소가 그 소비해주는 주체가 하나가 더 늘었죠. 바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그 미 단기채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단기채를 그 매입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그 국가 정부에서 미국 그 국채를 사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채를 사는 나라가 없죠. 자기네 나라 힘들다 어떻게 찾죠? 중국은 오히려 내다 팔았죠. 그러니 미국이 장기채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 저조하니 금리 이자를 높여준다고 해야 장기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거의 4.7까지 8까지 올라가서 위험 수위가 다다르자, 트럼프가 이제 그 더 이상 그 국채 발행을 하지 못하고 미국 재무부 유보금,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연기금을 손을 대서 국가 재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죠, 올 전반기까지.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장기채 금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을 좀 시켰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장기채가 조금 이제 안정을 되찾고 4.5%선까지 내려왔어요. 맞죠? 또한 그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9월과 11월에. 그리고 12월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좀 했죠. 0.25bp까지 지금 세 차례인가요? 하여튼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그 장기채 금리가 좀 낮아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의 금리는 계속 같이 낮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시중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달러,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생기는 그 달러 그 자금은, 돈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희 대화방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미국 대형은행들, 그다음 중소은행들 그 예금자 지급 보증금이라고 해서 예금자다가 인출을 요구할 시에 그걸 인출을 해줘야 되는 적정 비율의 금액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보유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보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 연준 의장을 찾아가서, 파월을 찾아가서 그 달러 공급을 해달라, 양적 완화를 해달라,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파월이 12월 10일날 0.25bp를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긴축 중단을 선언했고, 다시금 양적 완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게 어떠냐면 미국 단기채를 매입을 했어요. 장기채를 매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단기채를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시행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를 다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기업들은 그 단기성 자금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박아놨냐,
바로 예금자 지급 보증금에다가 확충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단기채 매입을 해서 연준이 이 달러가 은행들한테 공급됐지만은 그 돈들이 시중에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금자 인출 그 지급 보증금의 그 확충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이 갇혀버린 거죠. 시중에 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유동성 문제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채만 지금 단기채만 매입을 하니 시중에 돈도 안 돌고, 그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 지급준비금 확충을 했지만 그래도 또 그 고객들 예금 이자 또는 그 다음에 배당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또 마련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금자 준비 지급등까지도 모자라서 그걸 확충을 했으니 이제는 그 자기네들 고객들을 위한 금액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돈은 주식과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매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량주 위주로 던지죠. 은행도 저기 주식도 빅7 주식 위주로 던지니까 빅7이 전체 다 하락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인 중에서도 현금 환가성이 가장 좋은 비트코인, 초우량 비트코인 위주로 내다 판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하락률이 컸었던 거고, 이더리움, 리플, 기타 알트들은 똑같이 하락을 했으나 비트코인보다는 하락률이 낮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은 훨씬 더 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 던져놓으면 바로 팔리지는 않겠죠. 그 가격 조정이 되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저가에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금 환가성이 뛰어난 비트코인 위주로 매도를 하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지금 단기 유동성 자금의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적 완화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만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채 매입을 대규모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준이.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의도를 보이질 않으니까 장기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행을 못하고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하다 보니 이 자금이 말 그대로 단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내년에 파월이 임기 끝나고 이제 퇴임을 한 이후에 트럼프 똘마니가 이제 다시 연준 의장이 돼서 갑자기 큰 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바로 시행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따라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급격한 돈풀기가 진행이 됐을 때는 시장에 갑자기 돈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 그 돈의 가치가 갑자기 급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물가 상태에서 바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면 물가가 더 치솟겠죠. 시장이 더 경색이 되겠죠. 소비가 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소비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업의 영업활동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금이 감소하겠죠. 그럼 기업은 영업이익금이 없어지게 되면 은행자금을 뭘로 씁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현금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그런 개인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대출 가치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거든요.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바로 급격하게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에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겁니다. 이 금리 현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경제 공황이 옵니다. 요걸 정리해서 저서에 책에 밝혀낸 사람이 바로 레이 달리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이 달리오. 네, 그리고 짐 로저스. 짐 로저스는 벌써 뭐 3, 4년 전부터 그런 경고를 해왔죠. 네. 저를 이 금융 투자로 이끈 바로 그 스승님이 짐 로저스입니다.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 짐 로저스,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위험을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유동성 잔치가 없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그 폭등이 생각보다 시들시들하다, 시즌 탑이 아니라 로크탑 탈 정도로 일시적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실 거예요?
그때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과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또한 다 지나갑니다. 다음 상황이 또 오게 되고 다음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원 분들에게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별도로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그 유동성이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았을 때, 코인 시장이 생각했던 만큼 그 폭등의 그 변동폭이 그 축소되어 진행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주말 편안하게 잘 쉬시고, 지금 제가 이 영상에 지금 다루었던 지금 내용들 반복해서 꼭 좀 들어보세요. 금리 역전상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해요.